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명랑하고 명쾌한 역사쌤 명쌤입니다. 저랑 같이 중학생 때 역사 1, 2 공부한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그동안은 저를 몰랐지만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고등한국사 미리 좀 맛보자 싶은 생각으로 저를 만난 친구인가요? 어떤 친구이든지 간에 일단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우리 친구들에게 새롭게 고등한국사 교과서가 개편되었거든요. 이 개정된 한국사 교과서를 좀 맛보여 드리려고 특강을 준비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이 강의를 듣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유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요, 저랑 같이 새롭게 바뀐 고등한국사 맛을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맛인지 이제 보기 전에요, 제가 좀 준비한 화면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역사 같은 경우,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 편차가 커요. 이게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잖아요, 스토리.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에 막 흥미를 느끼고 막 열광하면서 저보다 더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저 본 적 있어요. 너무 책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봐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 그런 친구도 있고요. 아예 옛날 이야기 알아서 뭐 합니까?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단어도 어렵고 낯설고 저는 관심 없어요. 이 편차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 편차를 극복하고 모든 전국의 고1 학생들은 우리 역사, 한국사를 공부하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상태가 좀 어때요? 왜 흥미진진한 그런 좀 호기심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하기 싫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냥 맛이라도 보고 올라가려고요? 이런 상태인가요? 여러분도 좀 편차가 있죠. 그래서 이 편차를 약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이 화면을 먼저 준비를 했어요. 지금 화면에 나름 이제 영화 필름이 바탕에 깔려 있고요. 각 칸마다 1987, 택시 운전사, 암살, 동주, 명량, 왕의 남자. 우리 역사를 소재로 한 다양한 영화 제목들이 소개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 이거 봤어요. 나도 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반응해야죠. 뭐 아는 영화나 본 영화가 있나요? 지금 화면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 이런 작품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상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우리 역사에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막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지금 스탑 버튼을 누르세요. 눌러요. 과감하게 눌러요. 근데 누르기 전에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듣고 조금 있다가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에 기본적인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마음이 열린 상태랑 마음이 닫힌 상태, 학습 효과가 너무 달라요. 이런 영화 같은 게 꽤 재미가 있다 보니까, 게다가 막 배우들도 연기도 잘하고 또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제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영화를 보는 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일 때 효과적이에요. 이 강의 먼저 듣지 말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거라도 한두 편 보고 와라. 이겁니다. 스탑 버튼 누르고 관련된 영화 마음에 드는 거 두어 편 보고 오세요. 약간이라도 좀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그 관심 요만큼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만큼만 있어도 있는 게 어디예요? 요만큼 생긴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역사 본격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저를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요만큼 이상의 역사 관심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랑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1강입니다. 1강입니다. 자, 처음으로 나눌 명랑 역사 이야기가 뭘까? 제가 두 가지로 주제를 잡아봤어요. 두 가지. 첫 시간부터 아주 어려운 내용 깊이 있게 들어갈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도대체 고등한국사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요거예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24강 강의를 짰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이제 실제로 이제 고등한국사 구성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요 구성을 본 다음에는 구석기 시대, 옛날 시대부터 이제 역사 공부하는 게 뻔한 순서잖아요. 아주 멀고 먼 뗀석기만 사용했던 구석기 시대부터요. 그래도 강철, 검 정도는 사용했던 철기 시대까지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나눌 겁니다. 근데 구성은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요 시대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미리 살펴볼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개별적인 생활 모습을 굵고 짧게 봐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청동기 시대 때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세워집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봐요. 고조선 망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강철검 만들었었어요.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철기 시대 때 더 고조선이 발전은 했으나 결국엔 기원전 1세기에 중국 한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거든요. 이렇게 고조선 망한 이후에 계속해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으쌰 우리 조상들이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한 여러 나라를 세워요. 오늘 철기 시대 때 세워진 부여부터 사만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짜 많은 내용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고등 한국사 구성을 보면요. 왜 명쌤이 1강에서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고등 한국사가 크게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돼요. 1단원이요. 전근대사예요. 전근대사. 전근대사가 어떤 시대를 가리키는 건지는 2단원 설명하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2단원이 근대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들여다보는 단원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이제 우리 중학교 때도 한국사 공부했으니까 그 기억을 더듬어야 돼요. 1863년 조선 왕조 26대 왕 고종이 즉위합니다. 근데 고종이 12살 애 나이에 왕이 되었던지라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신 나라 다스렸죠. 바로 그때부터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두 번째 단원이요.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선사시대부터요. 고종이 집권하기 전까지, 즉 1862년까지의 역사를 한 단원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개정된 고등 한국사의 구성이에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집권부터 1910년 안타깝게 이제 우리나라가 한일 병합을 당하면서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요. 즉 일제 강점기 직전까지를 2단원에서 다뤄요. 구석기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에 시작됐어요. 70만 년 전부터 1862년도까지 그 긴 시간을 한 단원에서 다루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단원은요. 1863년부터 1910년도까지 50여 년에 걸친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엄청나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이 전 시간은 그냥 전 근대사야. 근대 이전의 역사야 라고 해서 되게 굵고 짧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시대인 구석기부터 뭐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 시대의 생활 모습은 학교 한국사 수업 시간으로 하면요. 한 20분 만에 끝날걸요. 얘들아 이거는 그냥 중학교 때 배운 걸로 넘어가자. 이런 선생님도 나오실 수 있어요. 굵고 짧게 가야 되는 내용이요. 그리고 각 시대별로 새롭게 세워졌던 나라들에 대해서도 되게 짧게만 공부하고 넘어가요. 되게 전 근대사의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근대사 해당하는 요 시기와 이제 근대사 우리 민족의 실현의 시기인 일제 강점기가 3단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원이요. 현대사예요. 현대사. 현대사가 현재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시대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 시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다룹니다. 원래 기존의 한국사 교과서는요. 전 근대사라고 하더라도요. 비중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사 교과서가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요. 전 근대사의 비중이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선생님들요. 여기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를 다루고 있는 전 근대사 부분은요. 굵고 짧게 강의 구성을 좀 했어요. 굵고 짧다라고 하는 건 큼직큼직한 시대별 특징이라든지 흐름을 잡아주는 식으로 강의를 구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그렇게 큰 흐름을 방학 시기에 잡아 놓으면 이 흐름 중간중간 들어가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좀 더 쉽게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에 비해서 이제 근대사요, 일제강점기요, 현대사요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제 교과서 자체에서도 비중이 예전보다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 점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제가 고등 한국사 맛보기 특강에서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각각의 사건이라든지 시기별 모습을 준비하고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요. 정말 미리 고등한국사의 주요 내용들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요. 고등한국사 구성이 대체로 어떠한지 좀 그 틀을 확인했으니까요. 우리 첫 번째 가장 먼 옛날 시대로 가서 구석기 시대 생활 모습부터 철기 시대의 생활 모습까지 큰 흐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장 먼저는요. 구석기, 신석기 이 두 시대를 아우르는 선사시대의 모습부터 들여다볼 겁니다. 이제 역사를 선사시대, 역사시대 크게 둘로 쪼개요. 문자가 없으면 선사시대, 문자가 있으면 역사시대라고 구분을 하는 건 이제 기본 상식이죠. 우리는 문자가 있으니까 역사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뭐 뗀석기를 쓰고 간석기를 쓰고 이렇게 도구는 썼지만 문자가 쓰여지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있는 거죠. 주로 뗀석기를 도구에 써야죠. 이 뗀석기라는 도구를 주로 썼던 시대를 구석기 시대라고 구분하는 거고요. 좀 더 정교하고 날카롭게 돌을 갈아서 만든 걸 간석기라고 말해요. 그런 간석기를 새롭게 사용했던 시대를 신석기 시대라고 구분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 역사에서요, 이 뗀석기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처음 살았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입니다. 시기를 구분하자면 지금으로부터는 70만 년 전이에요. 한국사에 있어서는 70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처음 뗀석기 쓰면서 이 땅에 살았던 거지만 세계 역사를 좀 확장시키면요. 300만 년 전에 이 지구에 인류가 등장합니다. 세계사는 300만 년 전이고 우리 역사는 70만 년 전,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 어쨌든 이에 비해서 신석기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좀 시기가 구분되고 주로 썼던 도구가 아주 큰 차이예요. 이 뗀석기 중에서 대표적인 게 주먹 도끼죠. 주먹에 쥐고 도끼처럼 무언가를 찍고 찌를 때 사용했던 만능석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주로 구석기 때 사람들은요 사냥을 했어요. 이 주먹 도끼 딱 손에 쥐고 사나운 짐승 찍고 찔러서 잡기에 알맞아요. 사냥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서 채식을 하기 위해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풀뿌리를 캐먹는 채집을 하기도 했고요. 물가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요 고기잡이도 해요. 자, 이에 비해서 신석기 시대에는요 농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게 아주 커다란 변화죠. 그 다음에 순한 짐승들은 집에서 키워요. 목축을 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커다란 신석기 시대의 경제적 변화 내용이 될 텐데, 아니 그동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왜 농사를 못 지었을까? 바보라서가 아니고요. 이 구석기 시대는 워낙에 빙하기, 지구가 추웠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키우는 그런 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오면서 아주 커다란 기후 변화가 나타났던 거예요. 지구의 기후가 온화해지더라.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넘어왔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땅도 얼어붙어 있지 않고 흐물흐물해져 갖고 땅 파서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는 거죠. 그러면서 신석기 시대 가서야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농경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농경이 시작되면서요, 이제 풀밭도 넓게 펼쳐지면서 순한 초식 동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러한 초식 동물들 데려다 키우는 목축도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인간은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러요. 먹을 게 이때보다는 이때 늘어났겠죠. 그래서 먹을 걸 저장하기 위해서 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아마 중등 때 배웠던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토기로 빗살무늬 토기 정도는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이 뾰족하게 생겼죠? 그러면서 겉면에 빗살무늬가 요래요래 새겨져 있는 거 떠올리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먹을 게 좀 부족했던지라 농경, 목축, 플러스 알파, 사냥도 계속했고요. 채집도 계속했고요. 고기잡이도 계속 하더라라는 것도 경제활동의 모습입니다. 자, 내려가서 주거 생활은 어땠는지 볼게요. 이제 구석기 시대 단순해요. 이제 사냥 채집을 주로 하다 보니까 먹을 게 똑 떨어지면은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동. 그래서 주로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을 막 져요. 어차피 이사 갈 건데. 천막 형태의 막 지은 집에서 살거나 덜어는 자연적으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동굴에 들어가 살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에 비해서 신석기 시대는 농사가 시작됐잖아. 한 자리에 머물러서 씨 뿌리고 잡초 뽑고 수확을 해야 돼. 어딘가 이동하면 안 돼요. 정착 생활이 시작되죠.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하를 움푹 파서요. 반지하 집을 지음으로써 이렇게 움푹 지하를 구덩이 파갖고 집을 지어요. 근데 지붕을 씌워야지만 비바람을 제대로 피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덩이 팠던 걸 전문 용어 움이라고 부릅니다. 움을 파고 지붕을 씌워서 지은 집이라서 움집이라고 불러요. 움집 짓고 옹기종기 가족들이 모여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의 변화상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구석기 시대 때 뭐 사나운 짐승 잡으려면 개인 플레이는 좀 어렵고요. 무리지어서 7명이 함께 이동 생활을 해요. 그래서 무리 사회를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무리 내에 지배자가 없어요. 모두가 평등합니다. 평등 사회였어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때 이제 가족 단위로 움집을 짓고 한 곳에 머물러 살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도 커서 결혼을 해서 또 다른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도 또 다른 가족을 이루고 같은 가족이 중심이 돼서 집들이 여러 채 늘어나겠죠. 마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 채 집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어요. 그런데 역사에서는요, 이러한 사회를 마을 사회라고 부르지 않고요. 부족 사회라고 칭합니다. 드디어 부족 사회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에도요, 부족 내 지배자가 없어요. 여전히 평등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문화생활은 또 어떻게 했나 살펴볼 텐데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주로 동굴에 살았어요 라고 했잖아요. 동굴 벽에 그림을 그려놓은 게 발견이 또 돼요. 그래서 동굴 벽화를 제작하는 식으로 예술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그려놓은 동굴 벽화의 소재가 동물? 물고기?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아마도 사냥 갔다가 못 잡은 동물을 그린 게 아닐까? 고기잡이 하다가 놓친 물고기를 그린 게 아닐까? 잡고 싶다. 이런 바람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신석기 시대 문화 관련해서는요, 신앙이 시작된 그런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원시 신앙이 신석기 시대부터 등장을 해요. 이 원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농사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마을을 이루어 살아요. 이러한 사회 변화와 맞물려서 사람들은 이런 바람이 생겼을 것 같아요.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씨앗 뿌리면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할 거예요. 올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네, 마을을 이루며 살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사는 우리 마을이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바람을 갖고서 그 바람을 누군가에게 이루어 주세요. 기도를 했겠죠? 그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했던 대상이 아주 힘센 동물인 경우가 있어요. 뭐 곰을 부족의 어떤 신처럼 숭배한다거나 호랑이를 부족의 신처럼 숭배했던 원시 신앙을 토테미즘. 농사는 또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큰 태풍을 신으로 섬겨요. 아니면 태양을 신으로 섬겨요. 이런 식으로 자연물을 신처럼 숭배했던 신앙은 애니미즘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신석기 시대 때 처음으로 등장했구나. 요래 보시면 돼요. 단순하지요? 자, 그럼 옆으로 가서. 자, 지금 신석기 시대 때 간석기를 썼어요 라고 했죠. 간석기는 돌을 갈아서 좀 더 정교하고 날카롭게 만든 도구란 말이죠. 근데 돌을 갈다 보니까 어머나 갈아도 갈리지 않는 금속이 발견돼요. 보통 돌이라고 하지만 이런 암석 사이사이에 금속이 끼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보다 강한 게 금속이구나 이런 걸 이제 파악해내는 거죠. 근데 금속으로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그동안 개발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우리 조상님께서 기원전 2000년경부터요. 금속 재료 중에서도 청동을 주 원료로 하는 금속 도구를 만들기 시작해요. 구리 동자를 써갖고 구리를 주된 원료로 해서 만든 금속 도구이다. 청동기라는 걸 만들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만주에서부터 청동기가 제작되고 한반도까지 쭉 확산되기까지 시간이 약간 걸려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 무렵에 만주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여러 지역에서 청동기가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청동기 시대를 좀 넓게 범위를 잡는 거죠. 자, 이 시대 대표적으로 청동기 도구를 만들어 썼죠. 근데 청동기라고 하는 게 재료가 구하기 좀 어렵고요. 제작이 어려워요. 아니 쉬웠으면 진작에 만들었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청동기를 제작했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재료도 좀 구하기 어렵고 제작 방법도 까다롭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동기가 제작이 되어도 소량 제작이 돼요. 그래서 조금밖에 제작하지 못했던 청동기는요, 힘센 지배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소수의 지배층이 주로 청동기를 사용하더라. 소수의 지배층은 다수의 피지배층을 지배할 때 어느 정도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청동기를 사용합니다. 과시할 만한 그러한 용도가 무기, 제사도구인 제기 이런 걸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청동 방울 같은 게 있어요.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게 요상해. 요상한 건 신비하다라고 표현을 바꿔도 되는 거거든요. 우와, 저분은 지나다닐 때마다 소리가 나. 저 소리는 무슨 소린가? 나와 신을 연결시켜주는 신기한 소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사 도구인 제기로 청동 방울 같은 거, 청동 거울 같은 게 주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청동 검과 같은 건 무기로 사용하는데 이게 직접 누군가를 찔러서 힘있게 죽이기보다는요, 번쩍번쩍, 금속은 또 번쩍번쩍이잖아. 돌칼을 들었을 때랑 금속 칼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번쩍번쩍.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헐, 저건 내가 들고 있는 돌칼보다 강력해 라는 겁을 먹어요. 그런 식의 좀 사람들에게 직접 찌르는 그런 효과로는 청동,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힘세진 못했겠지만 그냥 사람들에게 겁주는 위협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막강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청동검을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시기에도요, 뭐 피지배층이 사용하는 농기구라든지 일상생활 도구들은 계속 간섭기를 만들어 썼어요. 워낙에 청동기는 소량 제작밖에 못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수의 지배층이 독점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다수의 백성들은 여전히 돌떼기를 썼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도요, 밋밋한 무늬의 토기를 계속 제작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경제활동을 보면요,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요. 근데 신석기 시대의 농경과 청동기 시대의 농경,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신석기 시대 때는요, 농사를 지었다라고 해도요, 조, 피, 수소, 잡곡 농사였어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은 쌀이죠. 이 쌀을 재배하는 농사를 벼농사라고 하는데요. 벼농사는요,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야 일부 저습지에서 시작이 돼요. 약간 좀 습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낮은 저습지에서나 벼농사가 이때 시작된 거지, 신석기 시대 때 농사 시작되었어요 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벼 재배는 못했다는 거.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자, 사회생활을 보면요, 이때부터 계급사회가 형성됩니다. 이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이전은 재배하지 못했던 쌀까지 재배할 만큼 경제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먹고도 남는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등장해요. 먹고도 남는 걸 더 많이 갖게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 가진 가난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지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종종 좀 경험할 때가 있는데, 선생님도 이제 돈이 없을 때 친구에게 돈을 몇 번 빌렸죠. 그 돈을 갚기까지는 그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됐었어요. 여러분은 아직 그 정도의 나이가 아니죠. 그런 경험 안 해도 되는데 더러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 좀 생각하면은 왜 이 시기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다스리는 계급이 발생했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무리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똑같이 벼농사를 고르게 하는 사회가 아니었던지라 벼농사를 먼저 시작해서 많은 수확물을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자로 아무것도 못 가진 자들에게 이걸 빌려주면서 그 사람에게 일정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내 말 들어? 내 집에 와서 일해? 내 집 노비야 너는? 노비가 되면 먹여는 줄게, 재워는 줄게, 입혀는 줄게.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계급, 사회로의 변화가 이 시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계급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거꾸로 지배층이 등장하고 이런 지배층들이 중심이 되어서 청동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근데 지배층은요 또 욕심을 부려요. 요 정도 땅 안에서 요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에 족하지 않고 저 짝에도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짝까지 정복전쟁 벌이죠. 그러니까 청동, 검과 같은 무기가 사용이 되는 모습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배층들은 지배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죠. 지배 영역이 넓어졌어요. 넓은 영역 안에 살고 있는 많은 피지배층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려면
통치 체제라는 게 필요하겠죠. 이 넓은 땅을 효율적으로 좀 일괄적으로 다스릴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통치 체제가 마련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치 체제, 통치 조직이 마련된 사회를 국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청동기 시대 때 국가가 세워지는 거고, 이러면서 세워진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꼽아서 배울 문화적인 모습은 천손사상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덜어는 선민사상이라고 표현해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있으실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A 마을이 B 마을을 침략해서 정복,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 마을, 이제 B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 차이가 발생하죠. A는 다스리는 자, 지배계급. B는 다스림을 받는 자, 피지배계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피지배계급은 억울함을 느낄 거예요. 그럴 때 천손사상을 통해서요. A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B 마을 사람들을 다스리는 걸 정당화해요. 천손사상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늘신의 자손이다 라고 자부하는 사상이에요. A 마을 사람들이 B 마을 사람들을 왜 다스려? 우리는 하늘신의 자손들이니까, 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우리는 신이거든? 이런 식의 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지역 통치를 정당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 걸 천손사상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선민사상이라고도 좀 표현하는데요. 선민사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신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신들을 믿는 사상이에요. 천손사상이나 선민사상이나 표현은 다르지 내용은 똑같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천손사상의 영향을 고조선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조선 건국, 설화를 다들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기본 상식이잖아요. 한국인들에게는. 왜 당군왕검이라는 분이 최종적으로 고조선이라는 최초의 국가를 세워요. 근데 당군왕검의 아버지가 꽤 권력이 막강한 분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늘 신이네. 하늘 신이네. 하늘 신이 우리 조상의 아버지 쪽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자손. 우리가 바로 천손이네, 천손. 신의 선택을 받았네요. 그쵸? 고조선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과정이 숱하게 반복됐겠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국가가 통치 조직을 가지고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성립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고조선도 우리 민족은 하늘의 자손이다.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천손사상, 선민사상을 강조했던 거죠. 좀 연결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옆으로 갑시다. 자,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왔어요. 왜 앞에 청동기라고 하는 게 이제 구리와 같은 금속을 이용해서 만든 금속 도구예요. 근데 구리가 금속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돌보다 강해. 돌은 막 갈면은 갈려서 부서지는데 금속은 잘 안 부서져.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구리가 돌보다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구리의 성질 알고 있을 거예요. 잘 구부러져요. 어메 이게 강력하지 못한 단점이 또 있어요. 같은 금속 내에서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강력한 강철 도구를 쓰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요. 기원전 5세기 무렵부터요.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해요. 이 청동기를 뛰어넘은 훨씬 더 강력한 철제 도구들이 제작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한 변화가 이제 기원전 5세기 무렵부터 우리 역사에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철기 시대니까 철로 여러 도구를 만들었는데 철로 만든 도구의 대표적인 게 무기. 전쟁이 훨씬 더 빈번해져요. 강철, 무기 이용해서 전쟁을 더욱더 많이 벌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철로 만든 도구가 농기구. 그 전까지 여러분 농기구는 간석기였어요.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돌떼기로 농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돌괭이 같은 걸로 땅을 파려고 내리쳤는데 땅 속에 있는 돌이 더 단단하네. 땅을 파기는커녕 돌괭이가 부서졌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아마도 우리 조상들이 이 돌보다 강한 농기구가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랬던 바람이 드디어 철기시대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강철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당연히 농업은 더욱더 발달합니다.
이 농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를 발전시켰고요, 인구도 증가시켜요. 인구가 다양해진 늘어난 사회는요, 직업 같은 거, 사회 모습 자체가 다채로워져. 이런 식의 변화가 철기 시대 때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구나. 이렇게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전히 철기 시대라고 하지만 청동기라는 건 제작 사용이 돼요.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구석기 시대 때 주로 썼던 도구가 뭐라고요? 뗀석기, 뗀석기. 뗀석기는 돌 도구를 가리키는 건데 뗀석기만 썼던 게 아니라 나무 도구 같은 것도 함께 써요. 주로 사용한 도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뿐이에요. 나무 도구도 썼어요. 돌 도구만 쓴 거 아니라.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가서는 간석기를 썼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신석기 때 뗀석기는 아예 안 썼을까요? 쓰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느 지역 사람들은 주로 간석기 날카롭고 정교하게 다듬어서 만들어 썼지만 또 어느 마을에 갔더니 여전히 뗀석기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이야기는 청동기 때도 비슷하게 나타났잖아요. 청동기라는 걸 새롭게 만들었었지만 여전히 간석기 썼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철기 시대에 갔을 때에도 철기라는 걸 도구로 새롭게 만들었었지만 여전히 청동기 같은 것도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선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청동기의 어떤 쓰임새가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기를 주로 막 무기, 제사, 도구와 같은 걸로 많이 지배층이 사용했지만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굳이 잘 구부러지고 그렇게 힘도 없는 청동 검을 무기로 썼을까요? 무기라는 건 상대방에게 좀 더 상징적인 위협만 가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뭔가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청동검은 물리적인 힘은 약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번쩍번쩍 있어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뭐 사람을 이렇게 날카롭게 베거나 찔러서 효과를 보기는 좀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청동기라고 하는 건 주로 의식용 도구로 많이 사용이 돼요. 제사 지낼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요,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아요. 독자적 발전. 이게 뭔 말이냐? 이 청동기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청동기로 비파형 동검, 거침리걸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의 생김새를 중국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는 청동기랑 비교를 해봤더니 비슷해. 이제 중국에서부터 제작된 청동기를 우리 조상들이 따라서 만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에 비해서 철기 시대 때 만들어진 청동기는요, 가느다란 세형 동검 같은 게 있고요. 거울 같은 경우도 잔무늬 청동거울 같은 게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세형 동검이라든지 잔무늬 거울 같은 건요, 중국에서 비슷한 게 발견이 안 돼. 어디에서만 출토되냐? 한반도에서만. 딱 한반도에서만 주로 이러한 형태의 청동기가 발견된 걸 두고서 역사학자들은 철기 시대에 들어와서야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전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 내에서 좀 독특한 자기만의 생각을 바탕으로 청동기를 요때 가서야 만들었어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형태인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제 내려가서 이 시기 경제활동의 특색 보도록 할 텐데요. 대외 교역이 활발해요. 워낙에 농업이 발달해서요, 먹고도 남는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판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나라 안에서도 상업이 발달했을 겁니다. 근데 나라 안에서만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 바깥하고도 교역하는 그런 모습이 이 시기에 많이 나타나요. 특히 이 시기에 우리 조상들이 많이 교역했던 상대 국가는 중국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시간이 옛날 시간이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하고는 교류하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가까이 있는 나라와 교역할 때는 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교역했을 때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도 커지겠죠. 그래서요, 철기 시대 때 중국과 교류를 활발하게 합니다.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물이 나와 있어요. 남아있어. 이때 이제 우리나라 지역에서 중국산 붓이 발견돼. 붓. 메이드 인 차이나에 해당하는 붓이 우리나라 땅에서 출토가 돼요. 이거 중국에서 만든 붓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교류했으니까.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또 중국 화폐인 명도전, 발량전 이런 화폐가 우리나라 땅에서 출토돼요. 아니 중국 돈이 왜 우리나라 땅에서 발견되는 거야? 교류했으니까. 교류하지 않고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증거물을 바탕으로 교류했어. 이 시기에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이랑 교역했어.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사회의 변화상을 보면요. 고조선이 철기 시대까지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원전 2세기에 고조선은 망해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이 망한 이후에 이제 고조선을 멸망시킨 나라가 중국 왕조인 한이라는 나라거든요. 한이요. 고조선의 땅을 중국 지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요. 통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중국 본토에서부터 고조선의 영역이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치력이 약해졌겠죠. 중국 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된 틈을 타고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이 여러 나라를 건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국가사를 공부하려고 국가사, 나라를 중심으로 역사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단순해요. 내용도 짧아. 별게 없어요. 자, 이제 학교에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선사시대, 청동기, 철기 아예 안 가르치고 넘어가시는 선생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만 해도 되게 굵고 짧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개 학교 중 5개 학교가량은 얘들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한 걸로 우리 족하고 고등 한국사에서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누자. 이 부분부터 공부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도요, 아주 옛날 나라들이다 보니까 자세히 안 하고 삼국시대부터 하자. 이런 선생님들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저도 좀 짧게 고조선, 철기시대 여러 나라 여러분과 좀 이야기 나누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최초의 국가 고조선입니다. 이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삼국유사라고 하는 고려시대 후기에 편찬된 역사서에 처음으로 막 소개가 됐어요. 기원전 2333년에 당군 왕검에 의해서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세워졌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기원전 2333년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가 기원전 2000년 무렵부터 1500년에 걸쳐져서 성립했는데 이거보다 앞서서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기록에 많은 의심을 합니다. 기록상으로는 이런데 아마도 기록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건간 기록상 요 시기에 세워졌던 고조선이라는 최초의 국가가요. 원래 처음에는 만주 일대 여기가 랴오닝 반도가 있는 이쪽에 랴오닝 반도가 있거든요. 이 랴오닝 지방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만주에서부터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쪽은 중국이 있고 이쪽은 아직까지 나라가 안 세워져 있으니까 당연히 영토를 확장할 때 나라가 없는 요 지역으로 뻗어나갔겠죠. 만주 전역, 나중엔 한반도 북부에 걸쳐서 빗금치고 있는 이 일대가 고조선의 영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을 정리하자면 만주에서부터 한반도 북부에 걸쳐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는 작은 나라로 시작해요. 그래서 왜 앞에 청동기 시대 때 국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냥 A라는 좀 더 힘센 청동기 등등도 사용할 수 있었던 이 마을의 사람들이 더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좀 약한 B 지역 침략했고 정복했고 그 사람들 다스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이 규모가 커진 이 사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통치 체제, 통치 조직 마련하면서 국가라는 사회가 성립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고조선도. 처음에 조금 했어요. 조그만 영역을 다스릴 때에는 막 체계적인 통치 조직 같은 게 마련되었지 않았겠죠. 그래도 다스려질 수 있었겠죠. 근데 영역이 넓어지면서 통치, 체제, 통치 조직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가장 최초의 국가였지만 나름대로 나란히를 맡는 관리도 뽑았고요. 그 관리에 따라 직책이 나뉘어져 있기도 했어요. 왕이 있고 각각의 관직을 맡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이 이렇게 정의돼요. 상, 대부, 장군, 또 경이라는 관직도 또 발견이 돼요. 사료에서는. 상, 경, 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이 있었어요. 관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란히를 나누어 맡아서 나라를 왕 중심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다가 이제 고조선의 어떤 변화 발전 과정을 제가 좀 구두로 설명할 텐데요. 여기에 중국이 있다라고 했었죠, 중국. 자, 중국사가 우리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는 동아시아 세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전 근대 시기에 동아시아 중심에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영향을요, 전 근대 시기까지는 주변 국가가 크게 받아요. 그 주변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딱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이때 중국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예요, 전국시대. 나라가 여러 개로 쪼개져서 전쟁을 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시대. 그래서 고조선과 인접한 요 일대에 연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었어요. 연도 주변에 또 다른 나라들과 막 전쟁을 치르면서도 한쪽에서 성장하고 있는 고조선하고도 충돌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고조선으로서는 영토를 넓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연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 연에 침략을 당하는 식의 큰 위기에 처하는 일도 있었지만 통치 체제 다시금 잘 정비하면서 제대로 좀 이후에도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전국시대의 1인자가 중국에 등장해요. 그게 진이라는 나라입니다. 진시 왕제 떠오르시나요? 진시 왕제 나라가 진나라예요. 이 진이 전국시대를 통일해요. 진이 전국시대를 통일했다는 건 연이 망했다 라는 거죠. 이 연이 망하면서 연 나라 사람들이 이곳저곳 막 흩어지는 일들이 나타났겠죠. 그때 중국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연 멸망 이후에 이 연나라 사람이었던 위만이 고조선 왕을 찾아와서 내 무리가 고조선에 정착해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정중히 부탁을 했단 말이야. 그러자 이때 당시 고조선의 왕이 위만의 어떤 모습 등등을 이제 좀 검토를 했겠죠. 저 놈이 우리나라에 와서 혹시 반란을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대로 살 것인지 이런 걸 이제 살펴봤을 텐데 그때는 좀 믿음이 갔는지 위만 무리가 고조선에 정착해 살도록 허락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위만은요,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서 여러 가지 문화를 발전시켜 왔어요. 전 근대사에서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이제 끼케야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철기를 받아들였지만 이보다 몇백 년 앞서서 중국 사람들은요, 철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우리보다 앞서서 철을 쓴 만큼 철기 문화가 발달했겠죠. 그랬던 위만의 입장에서 이제 고조선 사회 수준 자체가 자기보다도 낮아 보이는 거죠. 뭐야 이거. 뭐 고조선 괜찮은 나라인 줄 알고 무리 이끌고 와서 좀 고조선 왕 아래에서 좀 편하게 살아볼까 했는데 너무 수준이 떨어져. 어떤 마음 먹어요? 내가 이 나라 왕 될란다. 실제로 자신을 받아준 고조선의 왕을 쫓아내고 위만이 왕위에 오릅니다. 위만이 권력을 잡았다. 위만 집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런데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존 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요, 새롭게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요, 나라 이름을 바꾸거나 통치 체제를 갈아엎거나 그런 일을 벌이진 않아요. 계속해서 나라가 유지됩니다. 단, 나라는 유지되는 상태에서 권력을 장악한 왕만 위만으로 좀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나라 이름을 바꾸진 않아서 그대로 고조선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위만 집권 시기에 아무래도 위만이 중국에서 철기, 문화를 먼저 좀 다뤄봤기 때문에 철기가 본격적으로 좀 이용되는 큰 발전을 우리 민족이 이루어요. 그래서 위만 집권 시기가 되게 굴욕적이고 안타까운 시기만은 아니에요. 이 시기를 틈타서 우리 역사는 본격적으로 철기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의 발전을 이루었고요. 또 이 시기에 이제 중국 역사가 좀 바뀌어서요. 중국에는 한이라는 나라가 들어섰고요. 이제 위만이 집권하면서 고조선의 지배층 중에 일부는 쫓겨났죠. 우리나라 왕부터 쫓겨났잖아요. 그 왕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도요, 죽이진 않았어요. 위만이. 쫓아만 냈어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조선의 지배층의 상당수가 남쪽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진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정확히 진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건국되었는지 거기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고조선에서 남한 세력에 의해서 진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고조선은 중간에 껴있고요. 중국에는 한반도 남부엔 진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어요. 중간에 끼어있는 고조선은요, 두 나라를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습니다. 경제도 발전했고 문화도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위만 집권기였어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고조선이 계속 세력을 넓히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한이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더 이상 고조선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한무제라는 왕이요. 결국엔 고조선을 침략합니다. 고조선이 한 방에 무너졌던 건 아니고 1년여간 계속해서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엔 기원전 108년 안타깝게 한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한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고 멸망했으니까 나라의 형태가 사라지는 거죠. 기원전 108년이 되면은 나라의 형태 자체는 사라지는 거야. 이 땅을 한 나라가 나름 무슨 지방, 명칭까지 이렇게 다 지어서요. 이렇게 지방 나눠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앞에서도 얼핏 설명을 했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한이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기란 참 어려워요.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얼마나 또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의 통치력이 좀 약해진 틈을 타고서 이제 새롭게 나라가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그때 들어선 나라를 이제 위치만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북쪽에 부여, 그 아래쪽에 고구려, 동해안 일대의 옥저, 그 아래쪽에 동예, 한반도 남부는요. 사실 이쪽부터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마한, 변한, 진한, 분명히 세 개로 나뉘어지지만 묶어서 이 지역은 삼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주의 부여, 고구려, 한반도 북쪽 동해안의 옥저, 동해, 한반도 남부의 삼한 여러 나라가 들어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요 여러 나라들이 이 어떻게 삼국으로 변신하는지 그것부터 좀 잡아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사실 역사 교과서를 들여다보면요, 부여부터 삼한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풍습 같은 게 막 세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세한 내용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그냥 큰 흐름을 잡기로 한 거니까 흐름만 좀 잡아드릴게요. 자, 결과적으로요. 고구려가 부여 정복하고 옥저 정복하고 동해 정복해요. 고구려가 주변 국가를 정복했다는 건 지도에서 부여 지워지고 옥저 지워지고 동해 지워지는 거겠죠. 북쪽이 대부분 고구려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한에서 원래 작은 한강 유역에 백제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마한의 소국으로 백제가 시작했었어요. 그랬던 백제도 영토를 넓히는 정복 사업을 벌입니다. 정복 사업을 버려서 결국엔 마한 전역을 차지하죠. 그럼 마한이라고 이 땅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백제라고 표현되겠죠. 백제. 백제가 다 이 땅 접수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진안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를 묶어서 진안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안 같은 경우도요. 경주 일대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사로국이 우리가 아는 신라입니다. 신라도 똑같이 조그만 점박이 나라로 시작했다가 영토를 넓혀서 진안 전역을 차지해요. 우리가 알만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다 나왔네요. 마지막 변한도 변신을 시킵시다. 이 변한도요. 가야라는 나라로 변해요. 근데 가야가 최종적으로는 신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가야 땅도 신라 땅이 되네요. 그래서 가야마저 멸망한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남아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경쟁을 하겠죠. 예, 삼국시대의 경쟁 관련된 내용은요. 다음 강의로 같이 좀 살펴볼 거예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의 이야기 커다랗게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고등한국사, 중딩한국사와 다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또 개정이 됐걸랑요. 개정 전과 개정 후 어떻게 다른 구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구성적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전 근대사는 굵고 짧게 살펴보아요 라고 제가 제 강의 특징까지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좀 짧게 살펴보는 전 근대사 부분 중에서도 가장 앞선 시기죠. 선사시대부터 철기시대, 청동기에 들어선 고조선, 철기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들어선 부여, 고구려부터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흐름을 이번 시간에 잡았어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석강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기운 내가지고 두 번째 강의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 이야기 나눌 때 만나도록 할게요.